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세국어 문법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아실 것은요. 이건 창비 고등국어 교과서 6단원 국어의 변화와 의사소통 중에 국어의 어제와 오늘에 수록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대해서 문법적인 요소를 전반적으로 건드리기보다는 소학원해랑 같이 합쳐서 중세국어의 문법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설명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는 부분을 안 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안 내실 수도 있지만 다른 교과서로 공부하거나 하는 친구들 혹은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는 가르치게 되는 내용들이 좀 빠져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파란색 글씨로 따로 정리를 해 둘 테니까 그걸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냥 공부할 때는 다 구별하지 않고 공부를 다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학습지는요. 제가 설명 더보기란에 제 블로그 링크를 올려둘게요. 그래서 이 학습지 파일을 올려둘 테니까 내려받고 정리를 해주시는 게 훨씬 수업을 듣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함께 이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오늘 보고 다음 시간에는 소학원해를 해보려고는 하는데 지금 여러분 창비 교과서를 쓰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간고사를 본 친구들도 있고 촉박하게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서 시험 일정에 맞춰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세종어제 훈민정음까지는 확실하게 이렇게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일정을 봐서 올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는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부분을 올리지 않더라도요. 오늘 정리해드리는 모든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소학원에도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세종 28년에 반포한 훈민정음을 세조 때 언해한 거예요. 언해는 한글본으로 이제 풀이를 해주면서 이게 왜 창제가 됐고 여기에 들어간 모음이나 자음들은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쓴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읽어보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과학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15세기 국어의 모습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 훈민정음이 진짜 우수한 이유를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말을 우리 글로 표기하려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언어적 또는 문화적 자주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도 보는 거죠. 그래서 문법적인 요소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자주정신이라든지 애민정신이나 실용정신이나 다양하게 깔려있는 그 정신들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입말과 글말이 불일치했어요. 즉 입으로 하는 말, 이것을 표기할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로 쓸 수밖에 없었죠. 그게 글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양반 사대부들은 충분히 시간적 여유도 많으니까 한자 공부도 해서 표기하고 그러는 일이 좀 가능했지만 농민들, 백성들 같은 경우 하루 벌어먹고 살기 빡빡하고 바쁜 그 시간에 어려운 한자를 외우고 공부할 시간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말은 할 줄 아는데 글로 쓸 수 없고 글로 쓴 공문서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그런 백성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입말, 입에서 나오는 그 우리말을 있는 그대로 적을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양반층들만 글로 서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한글만 서로 다 가지고 그걸로 글씨를 쓰고 읽을 줄 알면 사회의 각 계층이 모두 다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맹률도 가장 낮고 서로 의사소통하고 뭔가 책을 읽고 이해하고 그러는 능력이 그래도 조금 좋은 편이잖아요. 요즘에 문해력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그런 토대를 만든 게 훈민정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자료들 같은 경우는요. 참고하시라고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알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뒀으니까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 국어가 걸어온 길,
즉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교과서 부분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왜 살펴봐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언어는 형식, 말소리와 표기죠. 형식과 의미로 이루어진 하나의 기호예요. 형식도 필요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형식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음운.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단어를 만들고 단어를 모아서 문장을 만들고 문장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담화,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단어가 모인 그 집합체를 어휘라고도 하고요. 단어로 문장을 만드는 게 아무거나 갖다 붙이고 짜깁기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순서, 법칙, 규칙이 있죠. 그걸 우리가 문법이라고 하고 이게 사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에서 다 변화가 일어나요. 다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과거의 문법 요소, 중세국어의 어떤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단어만 살펴봐도 안 되고 문장 구조만 살펴봐도 안 되고 의문만 살펴봐도 안 돼요. 그걸로는 완벽하게 또는 완전하게 내용을 살펴봤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모든 구성 요소를 앞으로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알려주는 도입부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지금 학습지에 옮겨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볼 건데요. 여기 학습지 제가 만든 걸 보면요. 스스로 연습해봐요 라고 해놓고 이렇게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본문만 두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다 수업을 마친 이후에 여러분이 복습을 할 때 혼자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은 뭐였지? 여기는 뭐였지? 선생님이 어떤 설명해 주셨지? 어떤 내용이 중요하지? 라는 것들을 스스로 복기하듯이, 그러니까 셀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라고 만들어 둔 부분이라서 여기는 제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볼게요. 이게 제목이죠. 여러분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읽으셨어요? 생종엉쟁 훈민정음 이렇게 읽으셨나요? 아니면 어쨌든 뭐 교과서에 쓰여 있으니까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읽으셨나요? 보통은 다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읽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왜 그럴까 하고 염두에 두시고 내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에 이응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한글, 현대 한글에서 보면 요거는 쉥, 엉 이렇게 읽을 건데 이거를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럴지 생각하면서 내용 볼게요. 일단은 중세국어 시기의 발음과 가장 유사하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 네,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뭐야, 이거 중국어 하시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중국어 문화권에 있었죠, 예전에. 그래서 한자를 사용했던 거고요. 한자만 사용하다가 한글로 옮기기 때문에 한자의 어떤 표기나 한자의 말하기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남아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식으로 말하던 그 한자, 그 흔적들이 여기저기 표기 곳곳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확인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읽어봤어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세종 임금이 몸소 지은, 어제가 몸소 지었다라는 거예요. 몸소 지은 백성을 가르치는 정음,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몇 개를 여러분들한테 질문처럼 던져놓은 것이 왜 쉥이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쉐라고 읽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게 이 부분이에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요거는 창비 교과서에서는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걸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궁금해할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아까 한자 문화권이었고 한자를 주로 썼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 글자에도 다 한자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한자를 표기할 때는 가능하면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의 원래 발음에 최대한 가깝게 표기하는 것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자음 표기이기 때문에 한글 표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한자음 표기를 할 때
규칙이 처음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지만 처음에는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춰서 표기하자. 초성, 중성, 종성은 한자에 해당하는 설명 아니죠? 한글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를 표기할 때 옆에다 이렇게 한글로 음을 달아줬는데 이렇게 한글 음을 달 때는 약속을 하나 하자. 초성, 중성, 종성 모두 다 갖추기로. 언뜻 생각할 때 원래 초성, 중성, 종성 모두 갖추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새라고 쓴단 말이죠. 이 경우에는 초성과 중성밖에 없습니다. 종성은 없어요. 그런데 한자어를 한글로 음을 표기하거나 하면서 이렇게 달아줄 때는 무조건 종성도 갖추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종성 자리에 뭔가를 써야 되는데 여긴 원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없는 자리, 제로의 의미로 이렇게 비어있다라는 의미의 동그라미를 표시한 거다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쉥이라고 읽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종성이 없는 자리니까 종성이 없는, 실제는 쉐까지만 해당이 되니까 종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소리가 없다라는 의미의 즉 음가, 소리의 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소리값이라고도 하는데 음가가 없는 이응을 표기해 줬어요. 그렇다면 쉐종, 종 이 경우는 종성이 있잖아요. 실제로도. 실제 소리가 나죠. 우리가 아라고 하는 경우랑 앙이라고 하는 경우 이응이 똑같이 사용이 다 됐지만 성격이 좀 다르죠. 여기에 있는 이응은 실제 소리가 안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쓰든 이렇게 쓰든 똑같이 아라고 읽어요. 그런데 이응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소리 다르잖아요. 이건 아고 이건 앙이죠. 즉 이 이응과 이 이응은 성격이 달라요. 즉 여기에서도 우리 지금 종이라고 쓰는 이 이응은 여기에 있는 이응과는 성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종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리의 값, 음가가 있는 거죠. 실제 소리가 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음가 있는 이응은 이 당시에는 구별해서 이렇게 표기해 줬어요. 얘는 이응처럼 보이지만 음가가 있어, 여기 있다는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현대국어에서는 아이 뭐 이거랑 생김새 뭘 구별해, 다 똑같이 동그라미 모양으로 쓰자라고 하지만 조금 더 섬세했던 것 같은 이 세종대왕님은 실제 소리가 있는 것과 없는 자리에 비어있다라는 의미로 빵 뚫어놓는 이 동그라미 모양은 구별해서 써야 된다. 왜냐? 소리가 다르니까 라고 본 거죠. 그래서 표기가 달랐어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다 보시면 요 이응과 여기에 있는 이응 모양엔 차이가 있죠. 이렇게 꼭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도 보면 훈민정음 할 때 이 부분에는 여기 꼭지가 다 달려 있죠. 이걸 옛니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니응으로 표기를 해서 구별해 줬구나. 이게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만한 게 뭐냐면요. 이 당시의 표기법은 팔종성법에 따랐다는 점. 팔종성법 표기를 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종성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음절의 받침, 종성을 적을 때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니응 요 표기로 적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중학교 때 또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1학기 때 배웠을 수도 있는데요.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기억나나요? 우리가 어떤 글자를 발음할 때 음절의 끝소리에는 특정한 소리만 발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깁이라고 하면 이건 피읍이지만 실제 발음할 때는 비읍으로 깁하고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요걸로 발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소리가 나는 것은 요 7개 중에 하나다
라고 보는 게 현대국어인데요. 지금 중세국어랑 현대국어에는 음절의 끝에 나온다고 하는 종성 받침이 좀 달라요. 뭐가 있죠? 요것과 요것이 다릅니다. 현대국어에는 지금 시옷이 없어요. 그런데 중세국어에는 시옷이 있었죠. 그리고 현대국어에는 이응인데 중세국어에는 예니응으로 썼어요. 이 차이는 알겠죠? 예전에는 실제 소리가 나는 건 요 표기로 구별했으니까. 우리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나오는 이 이응은요. 여기 있는 이응과는 달라요. 이렇게 받침에 나는 이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끝소리로 나는 거니까. 다만 다른 점은 현대국어에서는 음절의 끝소리에 이 소리만 난다고 해서 소리 나는 대로만 적진 않죠. 깁이라고 했을 때 소리는 비읍으로 나지만 우리는 쓸 때 요걸로 쓰지 요걸로 쓰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소리 나는 대로도 표기를 했어요. 즉 8종성법에 의해서 소리가 난다 하면 우리도 7종성에 의해서 소리가 나 라고 할 수 있거든요. 현대국어도. 근데 여기서는 표기란 말도 붙었죠. 즉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종성 표기에는 얘네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옌, 니응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요거는 이해했어. 우리 지금 소리 나는 이응도 이렇게 표기하니까 옛날에 표기가 약간 달랐다는 건 이해했는데 얘는 왜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깃이라는 글자와 깃이라는 글자, 깃이라는 글자, 깃, 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글자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쓴 것 중에. 이게 있으면 전부 다 이거 어떻게 읽죠? 모든 이 글자들을 다 우리는 이렇게 읽어요. 디귿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했으니까 분명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시옷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당시에는 이 깃과 이 깃을 현대국어에서는 둘 다 깃이라고 읽지만 소리가 중세국어 시기엔 같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할 때 시옷도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설명한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갑자기 정신 없어지고 막 혼미해지면서 영상 막 뒤로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꼭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더 어렵고 힘든 일이 펼쳐질 거예요. 문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 당시에는 8개 자음으로만 받침을 실제 쓸 수 있었어요. 우리는 쓸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지만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 8개 자음, 소리 나는 대로만 썼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표기를 할 때 소리 나는 대로 쓴다 라는 거예요. 표음, 소리 나는 것을 표기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소리대로. 그래서 실제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던 거 잘 기억하시고 얘기해 주세요. 이 돛이라는 글자를 썼을 때 현대 국어에서는 발음을 할 때 돛이라고 발음하죠. 시옷이지만 디귿으로.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옷 표기가 있으니까 소리가 다른 거라고 얘기했죠. 중세 국어에서는 도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우리가 중세 국어에 뭐 타임머신 타고 갈 수는 없어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당시에 분명히 소리대로 표기하는데 시옷과 디귿을 모두 표기가 이제 이 두 개가 모두 다 표기로 나타나는 것을 보니 이 당시에는 분명히 두 개가 소리가 달랐다라고 지금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도스 이렇게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 돛 같은 경우 디귿 받침 현대국어에서도 돛, 중세국어에서도 돛이겠죠. 똑같이 디귿이 있으니까 이런 차이가 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와 달리 음절의 끝에 오는 끝소리에서 시옷과 디귿을 구별하여 발음한 거죠. 지금은 구별하지 않는 거죠. 소리가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중세국어에는 구별이 됐겠군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 거의 그렇겠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소리 나는 대로 썼던 시기에 시옷, 디귿이 모두 다 표기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지금 문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줄 게 뭐냐면요. 글자를 보면요. 옆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어요. 이건 뭘까요? 모든 글자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개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읽을 때 약간 음의 높낮이를 줬어요. 셔이종 어저이 훈민정음 이런 식으로 점을 찍은 것에 조금 더 높은 소리를 나게 읽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성조라고 해요. 음의 높낮이. 우리 지금 현대 국어에서 한글에서는 뭐 음의 높낮이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중국식으로 발음을 할 때는 그래서 아까 들었을 때 약간 중국어 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중국어는 음의 높낮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절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한 거 이제 성조를 표시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조는 단어의 뜻도 나누어줘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옆에 점이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 어떤 경우는 말이 점이 2개예요. 그럼 그 경우는 하나는 말 하고 읽고 하나는 말 하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르게 구별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뜻을 구별해주는 단위로 쓰여 기능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성조가 아주 중요했던 거죠. 근데 우리 지금은 그런 거 좀 잘 안 하잖아요. 지금도 뭐 약간 장단음이라고 해서 장음과 단음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입에서 하는 말은 길게 말이라고 하고 히힝 하는 그 말은 그냥 말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도 여러분들 아마 들으면서 쟤는 말 하고 얘기했으니까 앞에서 말한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고 뒤에 짧게 말한 말은 히힝이야 라고 그렇게 예리하게 구별 잘 안 할걸요. 요즘에는 장단음도 점점 구별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는데 이 성조 표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훈민정음 창제 초기에는 한자의 어떤 색채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던 그 시기에는 성조가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했지만 점차 기능하지 못하면서 표기에서도 후대로 가면서 점점 성조 표기가 빠져요. 근데 어쨌든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 같은 경우에는 초기 한글의 형태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조 표기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점이 지금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점이 없는 건 그냥 평범하게 소리를 낸다. 그렇게 높지도 않게 모닥하게 소리를 내는 것.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소리를 내는 거니까 그냥 낮게 깔아서 소리를 내는 것. 이걸 평성이라고 하고요. 아까 점이 하나씩 찍혀져 있었죠. 점을 하나 찍는 것은 좀 소리를 높여서 높을 거자를 써서 좀 높여서 소리를 내는 높은 소리다. 그래서 제가 아까 셔이종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소리를 높고 낮게 이렇게 소리를 냈잖아요. 근데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선 지금 다 점이 하나만 찍혀 있는데요. 뒤로 가게 되면 점이 2개 찍혀 있는 것도 있어요. 2개 찍혀 있으면 소리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겨가는 거라서 낮은 데에서 높아지는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렇게 점이 2개였어요. 아래에 있다가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가는 소리라고 해서 상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엔 말 하면서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낮았다가 높아지려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냥 말 이런 식으로 평성이나 거성으로 하면 그냥 한 번의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처음에 낮았다가 높아지려면 어쨌든 아무리 빨리 해도 말 하면서 약간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거성, 여기 거성이라고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상성인데 이 치명적인 오타는 고쳐주세요. 상성에서 했던 그 장음은 지금 현대에도 남아 있습니다. 소리가 올라가면서 길어졌던 요것은 현대에도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재 사용되지 않는 소실 문자가 사용되었다. 현재는 이런 희한하게 생긴 문자들 사용되지 않죠. 그런데 예전에는 사용이 되었었어요. 왜 사용됐을까도 생각하면서 내용을 좀 봐줄게요. 얘는 자음이고요. 순경은 비읍이라고 해요. 비읍 중에서도 좀 입술 가볍게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표기는 히읗에서
획이 하나 빠진 것 같은 생김새고 또 이응에서 획이 하나 더해진 것 같은 생김새죠. 그래서 여린 히읗이라고도 하고요. 된 이응을 약간 세게 발음하는 거다라고도 봐요. 그리고 이 세모 모양은 반치음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응에 꼭지가 달려있는 거 아까 봤었죠? 이렇게 아 소리 내는 거랑 앙 소리 냈을 때 여기 있는 이응과 여기 있는 이응이 소리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종성에서 실제 소리가 나는 소리값이 있는 이응을 이렇게 옛이응이라고 해서 이응은 이응인데 옛날에만 쓰던 이응인 거죠. 이렇게 표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 자음이고요. 이 중에서 반치음은 순경은 비읍보다는 조금 오래 존재했지만 중세국어 시기에 이미 거의 막 잠깐 나오다가 사라지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도 지금 여러분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 자체에서는 반치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모음으로는 아래야. 요거 생김새 많이 봤었죠? 여러분들 요즘에도 옛날 분위기 내고 싶은 어떤 뭐 간판이라든지 책의 글씨라든지 이런 데에 이 아래 쓰기도 해요. 이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써 있으면 지금 여러분도 뭐라고 읽어요? 가나다 이렇게 읽죠. 아 소리가 나는 건데 아래 찍혔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래야라는 이름의 명칭을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렇다면 아라고 하는 표기, 모음도 분명히 이 시기에 있었는데 왜 아래에 찍는 요 아래아래 만들었을까?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소리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편의상 아래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오하고 아, 중간쯤 되는 소리가 났대요. 와, 약간 기운 빠지듯 나는 소리여야 되나? 뭐 저도 현대인이기 때문에 중세를 살아갔던 옛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한 발음은 모르겠지만 오하고 아 중간쯤 되는데 이제 아 소리에도 가깝기 때문에 이제 아래 아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긴 시간 제목만 본 거예요. 제목에 나와 있는 문법 요소를 봤고요. 그러면 다음부터 이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요 요소들은 잘 기억을 하시고 뒤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이 무슨 상품 포장지라든지 아니면 뭐 노트에 적혀져 있는 거라든지 표지 같은데 많이 좀 보셨을 거예요. 한번 보면 나라 스마일 쌈이 듀귀게 달아 라고 하는 부분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는 달라라는 뜻이고요. 제가 지금 성조를 살려서 읽다 보니까 이것 역시 약간 중국어 같은 느낌이 들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점이 2개 찍혀 있죠. 즉 상성이에요. 상성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어요.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음일 수밖에 없었던 이 글자는 현대에도 장음으로 남아있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제가 여러분은 보통 이제 나랏 말쌈이 둥귀게 달아 이렇게 읽겠지만 원래 이 당시에는 나랏 말쌈이 이런 식으로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옷이라고 하는 것도 소리가 났을 거다라고 봐요. 그럼 방금 했으니까 기억해 주셔야 되죠. 아 맞아. 8종성에 의해서 현대국어는 7종성이고 시옷과 디귿이 같은 소리로 디귿 소리가 나지만 예전에는 시옷과 디귿이 다른 소리였지?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지금 수업 잘 이해하면서 듣고 계신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는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는 달라. 중국과 같은 말을 쓰고 있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이 필요해. 우리만의 것이 필요해. 우리의 고유의 언어가 필요하고 우리는 우리께 있어야만 해. 왜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인이고 우리 스스로 해나가는 뭐 역사의 주체고 뭐 국민이니까. 라고 보는 거라서 자주정신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한글이 창제됐다라고 밝히는 부분이에요. 이제 하나하나 또 뜯어가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벌써부터 정신이 혼미해지는 친구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뭐 사탕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씹을 거리 여러분 뇌를 깨워줄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하고 내용을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나랏 말쌈 할 때 여기에서 뜻을 보면은 나랏 말쌈이 할 때 여기에 우리나라의 말이라고 했어요. 모모의 말. 우리 이런 거 현대국어에서는요 뭐라고 하게요? 관형격 조사라고 얘기하죠. 뒤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이 사이에
의라고 하는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뜻으로 보자면 여기에 지금 나랏, 말싸미. 그럼 여기가 말, 나라가 요거.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의의 역할을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요거예요. 나라 뒤에 시옷이 왜 끼어 들어갔지?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지금 시옷의 경우는요.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해주는 애예요. 문법 시험 문제는 학교 시험이든 수능 문제든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거는 무조건 뭐 하나하나 외우듯이 해서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요. 암기도 당연히 필요하지만요. 이렇게 자료를 줬을 때 대입해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시옷이 관형격 조사로 쓰였겠군 하는 약간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계속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내용을 봐주셔야지 이해가 잘 갑니다. 그래서 나라, 의, 말이라고 했을 때 이 시옷이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현대국어에서는 의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썼어요. 지금 우리 지금도 현대국어 문법에서 관형격 조사 의 막 공부하려면 머리털이 막 빠질 것 같지만 중세국어는 더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섬세했나 봐요. 어떻게 섬세하게 나눴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3개가 있었어요. 현대국어에서는 지금 요거 하나로 다 쓰거든요. 그런데 중세국어에는 에, 시옷, 요거까지 포함이 돼서 사용이 됐죠. 다 구별을 했던 거예요. 관형격 조사 환경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앞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앞에 있는 말의 모음이 어떤 성격을 지니느냐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해도 막 머리가 아프시죠? 여기에 지금 설명을 표를 통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교과서에서도 요건 다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거만 설명을 안 하고 있어서 파란 글씨로 해놨는데 요걸 아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의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앞에 있는 대상이 유정물이었을 때였어요. 유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죠. 사람도 가능하고 동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것과 생김새가 비슷한 요것, 라고 할 수 있는 요것은 똑같이 유정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 유정물이라는 것은 동일한데요. 뭘로 구별을 했냐면 앞에 있는 글자가 음성모음이냐 또는 양성모음이냐에 따라서 구별을 지었어요. 음성모음일 때는 같은 음성모음이 들어간 것으로 양성모음일 때는 같은 양성모음. 아까 아래아가 오하고 아 중간쯤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중학교 때 모음조화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셔야 되죠, 사실.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게 모음조화였죠. 모음조화를 고려해서 앞에 있는 말이 음성모음이면 같은 음성끼가 있는 요 의의 관형격 조사를 사용한 거고요. 앞에 있는 게 양성모음이면 양성모음 포함되어 있는 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를 사용한 거죠. 그리고 유정물인 경우는 요거였지만 앞에가 유정물이 아닌 경우, 즉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관형격 조사 시옷을 사용했습니다. 즉 무정물일 때죠. 그리고 또 하나, 유정물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시옷을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어떤 경우냐면 앞에 있는 대상이 높임의 대상일 경우. 이 경우에는 관형격 조사 시옷을 썼고요. 이 경우는 무조건 시옷을 쓰는 거니까 모음조화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나라라고 하는 것은 유정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형격 조사 시옷을 쓴 거죠. 앞에가 무정물이니까. 근데 만약에 높임의 대상이에요. 예를 들면 임금, 예전엔 님금이라고 했는데 님금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님금 시옷 말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임의 대상일 때는 이 시옷이라는 관형격 조사를 쓴 거죠. 모음조화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으나 깜빡 잊었을까봐 참고로 넣어놨어요. 빠르게만 설명할게요. 모음조화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이어지는 거죠. 양성모음은 밝고 산뜻한 모음, 그래서 오아, 쏭알쏭알, 뭐 종알종알 이런 가벼운 느낌이 드는 거니까 오아가 포함된 얘네들도 양성모음이고요.
아까 아래와 같은 경우만 이제 현대국어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 중세국어에 들어간 거죠. 오하고 아 중간쯤이랬으니까 양성 모음이겠죠. 그 음성 모음은 어감이 어둡고 큰 모음. 그래서 종알종알은 가벼운 느낌인데 중얼중얼 하면 좀 무거운 느낌이죠. 그래서 중얼중얼의 형태가 남아있는 것이나 또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음성 모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요. 종알종알 중얼중얼처럼 그냥 하나의 형태소, 하나의 단어 내에서만 지켜진다면 중세국어에서는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도 지켜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요. 조사가 결합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지켜진다는 점이 중세국어의 좀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또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앞에 있는 게 양성모음인지 음성모음인지 따져서 붙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15세기엔 잘 지켜지다가 16세기 되면서 예외들이 발생하고 후대로 가면서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나 어미에서까지는 지금은 지키지 않죠. 다 하나로 통일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생활할 때 아주 편해졌어요. 어쨌든 이렇게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되고요. 현대국어랑 비교를 해보자면 현대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 의로 모든 걸 다 해결해요. 앞에 대상이 유적물이든 무적물이든 관계가 없고요. 양성모음이든 음성모음이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의 말, 컵의 물, 하마의 입, 꿀벌의 비행, 엄마의 옷. 앞에가 무적물 양성, 무적물 음성, 유적물 양성, 유적물 음성, 유적물 높임의 대상. 아무 상관이 없죠. 다만 중세국어였다면 좀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연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그냥 보자면 나라의 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나라, 말 이런 식으로 시옷이 들어갈 거고요. 컵의 물 이 경우도 무적물이니까 이 경우에는 뭐 이 당시엔 컵도 없었지만 중세국어에는 컵이란 말이 없었죠. 컵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겠죠. 이 당시에는 물이 아니라 물이었으니까 뭐 컵물 이랬지만 컵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당시에는 이거 없었겠죠. 그리고 하마의 입 같은 경우 하마는 유적물인데 마라고 하면 여기 양성이니까 하마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겠죠. 꿀벌의 비행 꿀벌은 유적물이지만 이 부분이 음성이니까 요거 그대로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썼으면은 꿀벌의 비행 뭐 이렇게 썼긴 했겠지만 그 엄마의 옷이라고 하면 엄마는 유적물이지만 높임의 대상이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시옷을 써서 엄마's 옷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겠죠. 요것만 그냥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옆으로. 아직 나랏 말싸미 이거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알 게 뭐냐면 히읗 종성 체언이라는 것을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히읗 종성이니까 히읗이 끝소리로 나온다는 거죠. 이 말을 그대로 풀자면 그러니까 끝소리가 뭐겠어요? 히읗인 체언.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얘기하죠. 끝소리가 히읗인 애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나라, 머리, 살, 안, 암, 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 파란색으로 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참고로 알아두라고 히읗 종성 체언 나올 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아두라고 참고하라고 이제 얘기해 둔 거예요. 그럼 나라를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나라스 말싸미라고. 근데 나라라고 하는 말은 히읗 종성 체언이래요. 즉 나라라는 글자 뒤에 히읗이 포함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나랏이라고 하는 글자에 시옷이 합쳐지고 말싸미 합쳐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나랏이라고 했을 때 이 나랏의 히읗이 관형격 조사 이 시옷을 만나면서 둘 다 동시에 이렇게 쓸 수 없어서 생략됐다 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 관점입니다. 교과서에선 이렇게 설명을 해 두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과서 관점이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안 보는 관점도 있어서 여러분 아마 다른 교과서를 쓰시는 경우엔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해 드리려고 교과서 관점, 여기서 이제 창비 교과서죠. 창비 교과서 관점은 이렇고요. 제가 봤을 땐 보통은 이렇게 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혼자 쓰일 때 나라,
머리, 살 이런 것처럼 혼자 쓰일 때는 히읗 종성 체언이 히읗을 표기하진 않고 나라라고 하는 말에 시옷이 관형격 조사니까 그냥 이 시옷이 들어가서 나라스 말쌈 이렇게 표기가 된 거다라고 보는 관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창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 다른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히읗 종성 체언 같은 경우에는 히읗을 숨기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면 혼자 쓰일 때는 그냥 쓰여요. 그런데 이 뒤에 히읗을 숨기고 있는 거죠. 히읗을 숨기고 있다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나라인 척 하는데 다른 거랑 합쳐질 때 갑자기 숨겨왔던 히읗을 꺼내면서 다른 단어하고 결합을 한다 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많이 얘기하는 관점이긴 해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끝소리 히읗은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만날 때에만 그 모습을 완전히 나타내고, 즉 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를 만나게 되면 숨겨왔던 히읗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살히 이렇게 적는다는 거예요. 즉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만났을 때 그 모습을 온전히 히읗으로 나타내었고, 과나 도같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만날 때는 히읗이 기역과 합쳐지거나 히읗이 디귿과 합쳐지니까 콰, 튀 이런 식으로 해서 토 이런 식으로 해서 히읗이 합쳐진 소리로 나왔다. 즉 히읗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합쳐진 형태로 나왔다는 거죠. 즉 축약이 된 모습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현대국어에서도 흔적을 남기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현대국어하고 연결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저 같은 경우에 잘 내는 편이라서 여기 보면 살이라고 하는 글자가 요거예요. 요거. 예전에 아래 찍었지만 얘가 히읗 종성 체언이에요. 혼자 쓰일 때는 히읗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도 히읗 안 보이고 살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 고기라는 말이 합쳐지면 우리가 살고기 이렇게 얘기해요. 정육점 가서 비계는 주지 마시고요. 살고기만 주세요. 이래요. 안 그러죠. 살코기 주세요 라고 하죠. 히읗이 합쳐진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숨겨왔던 히읗을 다른 단어랑 합칠 때는 짜잔 하고 꺼내서 다른 단어하고 결합을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머리라고 하는 애가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지금 소개를 해드렸죠. 이거 소학원에 나중에 나올 건데요. 이것도 혼자 쓰일 때는 히읗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단어랑 결합해요. 가락, 가느다란 줄기 같은 거 가락. 이거랑 합쳐질 때는 여기도 숨겨왔던 히읗 이것을 꺼내오면서 머리카락 이렇게 되죠. 히읗과 기역이 합쳐지면서 키읔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박도 마찬가지예요. 안이라고 하는 게 히읗 종성 체언이거든요. 그러면 안과 박이라는 말이 합쳐지면 안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는 안박이라고 하지 않고 안팍이라고 해요. 히읗이 숨겨져 있다가 나왔기 때문이죠. 근데 다만 안과 밖에라고 해서 결합이 된 게 아니라 따로따로 띄어쓰기까지 하면서 따로 얘기할 때는 안박 원래 형태를 잘 밝혀서 적어주죠. 암퇴지나 수평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암이나 수가 다 히읗 종성 체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암돼지, 수병아리, 병아리고 돼지지만 암과 수랑 합쳐지면 숨어있던 히읗을 만나게 되면서 표기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요 얘들은 꼭 잘 기억을 해주세요. 히읗 종성 체언 또는 히읗 축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어질 때 굉장히 잘 나오는 예시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뒤로 넘어가서 나라스 말쌈이 드디어 말쌈이 왔습니다. 말쌈이를 한번 보면요. 말쌈이에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소실문자 이 5개 중에 모음이 하나 사용이 됐죠. 여기 아레아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어떤 표기들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냐면요. 전반적으로 붙여쓰기 표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여기다가 써놓기는 했는데 말싸미에는 적절하지는 않고요. 이제 붙여쓰기라는 건 띄어쓰기를 안 한 걸 얘기하거든요. 앞에까지 같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나라스 말싸미라고 했을 때 현대국어에서는
나라의 말이 이런 식으로 해서 띄어쓰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다 붙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전부 다 붙여서 썼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말싸미 같은 경우에 원래는 기본형이 말쌈이라는 말이 있고요. 여기 이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면 현대국어에서는 말쌈 더하기 이라고 했을 때 말씀이 하고 다 분리해서 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말싸미라고 해서 여기 있는 미음 받침이 뒤로 이어져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소리 나는 대로 쓴다라고 해서 표음,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표음주의 표기라고 하고요. 소리 나는 대로 연달아 적었다. 연달아 이어지는 것을 그대로 적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달아 적었다 해서 연달아 적은, 연철, 표기하다라는 의미의 철이에요. 그러니까 연달아 적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은 거라서 이어 적기라고도 합니다. 같은 거예요. 이어 적기, 연철 표기, 표음주의 표기. 여기서는 비슷하게 다 이제 유사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기 방식을 참고로 여러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교과서에서는 지금 이어 적기와 끊어 적기를 설명하고 있고요. 거듭 적기는 안 나오기는 했는데 참고하는 차원에서 과도기에 거듭 적기를 사용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방금 봤던 게 이어 적기, 연철이라고 있죠. 앞 음절의 종성 자음, 말쌈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 미음 받침, 이게 종성 자음이죠. 이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쌈이라고 하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접사가 이어지는 경우 이 받침 자음을 뒤로 이렇게 이동해서 다음 음절에 초성으로 적는 거죠. 말싸미라고 했으니까 원래 여기 미음 있던 게 뒤로 초성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예로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자면 맘 더하기 을 이렇게 하는 걸 연철로 한다 라고 한다면 마물 이렇게 적게 되겠죠. 그리고 끊어 적기로 가기 전에 거듭 적기라는 과도기의 흔적이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앞 음절의 받침 자음을 2번 쓰는 거예요. 뒤에도 이어졌으니까 뒤에도 쓰지만 원래 단어의 형태도 간직하고 싶어. 그럼 말쌈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미음도 유지하면서 여기에다가 뒤에 소리 날 땐 이어지니까 이렇게 뒤에도 쓰는 거예요. 2번 쓰는 거죠. 그래서 2번 거듭해서 썼다 해서 거듭 적기라고 해요.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표기가 되겠어요? 맘이라고 하는 형태도 유지되면서 뒤에 미음도 넘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맘을 이렇게 적게 되겠죠. 근데 요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 적기는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끊어 적기.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서 원래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진 그 모습들을 밝혀서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성자음을 앞에 그대로 두고 왜냐면 말쌈이라는 단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 유지해. 이 모습을 밝혀줘. 그러면서도 조사인 이의 형태도 밝혀줘야지. 그러니까 이 형태들을 모두 밝혀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 지금 현대 국어의 표기처럼 맘을 이렇게 적게 되겠죠. 어렵진 않죠. 교과서에 이어 적기 그리고 끊어 적기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스 말쌈이 듀웅구이게 달아 할 때 듀웅구이게 듀웅구익 요거는 중국과 달라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라고는 했지만 의미상 보면은 중국과 달라 너는 나와 달라 이런 것처럼 비교할 때 쓰는 부사격 조사의 역할을 얘가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 비교 부사격 조사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측면에서 현대국어에서는 와나 과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가던 자리에 지금 애가 들어갔구나. 그래서 문법적인 차이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비교하거나 너와 나는 달라. 뭐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교과서와 다르다 하면 교과서는 기준이 되겠죠? 뭐 이런 것처럼 비교나 기준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현대국어에서는 와나 과를 쓰는데 중세국어엔 애를 썼구나 라고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라스 말쌈이 듀웅구이게 달아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여기까지 봤어요. 그럼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면 어때요?
입말과 글말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해줄 거예요. 문자와로 서르 사마스띠 아니할 사이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문자,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가 않아요. 중국 글자, 한자는 지금 양반들이나 좀 알지 평민들은 잘 모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글자를 만들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짜 같은 경우에 나온 이응도 어떤 거예요? 실제로는 문짱와로 이렇게 읽지 않죠? 문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종성이 실제로는 없지만 이 경우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 의하면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다 갖춰야 되니까 소리가 없는 이응을 쓴다 했죠? 그걸 우리가 음가라고 한다고 했어요. 음가 없는 이응을 표기했죠. 그래서 이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않아요. 사마띠라고 하는 것이 통하지라는 뜻인데요. 사마띠는 원래 기본형은 이렇게 치읓 받침을 쓰는 거예요. 근데 치읓 받침을 쓰는 건데 여기 지금 보면은 시옷을 썼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팔종성법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편의상 사마띠라고 했지만 사마스띠 하면서 시옷 소리가 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소리가 구별되어서 났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어쨌든 서로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또는 아니하여서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할 사이라고 할 때 여기에 지금 릴 사이 이 부분이 어떤 이유를 얘기할 때 이제 쓰는 말이에요. 뭐뭐함으로 뭐뭐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속적 연결어미,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하다라고 하면서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줄 때 사용하는 그런 종속적 연결어미가 예전에는 뭐뭐할 사이라고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문장이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이어지겠군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현대랑 다른 게 있어서 참고로 얘기했고요. 여긴 가볍게 넘어갑니다. 이런 전차로 어린 바익성이 니르고저 홀바이이셔도 라고 이제 읽었어요. 또 좀 요상하게 또 읽죠, 제가. 이런 까닭으로, 전차로 하면 까닭으로 라는 거고,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들은 의사소통이 돼요, 한자로. 근데 백성들은 의사소통이 한자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통하지 못한다, 전달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뒤에서 할 거예요. 어쨌든 여기 부분을 우리가 내용을 보자면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 여기서의 어린이라고 본다면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어린이만 해당되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의사소통이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해석을 보니까 어리석은이라고 되어 있죠. 단어가 표기는 똑같은데 의미가 예전에 달랐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의미가 변화한 어떤 시점을 통해서 이제 의미가 변화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다른 의미로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어린이라고 했던 것을 어리석다 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썼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국어에서는요, 나이가 어리다 라는 말로 바뀌었죠. 그러면 우리가 백성을 어리석다고? 백성 기분 나쁘겠는데?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잘 모르는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이런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예전에는 같은 단어가 어리석다라는 의미였는데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의미가 변화하는 여러 가지 양상이 있거든요. 중세에서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양상을 크게 세 가지로 봐요. 이 어떤 단어가 가리키는 의미의 범위가 좁아지는 경우, 넓어지는 경우, 아예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경우. 나이가 어리다 같은 경우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의미가 바뀐 경우에 해당이 되죠. 의미가 바뀐 경우에는 의미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아예 다른 걸로 지점이 옮겨간 거죠. 그 의미의 범위가 넓어지는 건 의미의 확대라고 하고, 확대의 반대말은 축소죠. 의미가 가리키는 어떤 범위나 영역이 작아지는 것, 좁아지는 걸 축소라고 해요. 예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놈이라는 말을 지금은 이놈이라고 하면은 남자를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놈이라고 하면 그냥 남자 또는 보통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럼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이제는 비속어로 줄어들었으니까 의미가 축소된 예가 맞겠죠. 그 예전에는 다리라고 하면 사람 몸에 붙어 있는 또는 동물의 몸에 붙어 있는 그 신체의 일부만 말했는데 지금은 뭐 한강다리, 양화대교 다리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다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체뿐만이 아니라 무생물의 어떤 말단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리킬 때도 쓰이기 때문에 의미의 영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확대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어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의미가 바뀌었다 해서 의미의 이동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사례로 하나 볼 수 있는 게 방송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 고전 소설 보다 보면 죄인을 방송하라 뭐 이런 식의 말이 있는데 죄인이 어떻게 방송하지? 이 당시에 어떤 확성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전에 방송은 죄의 수를 풀어주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이런 건 뭐 석방이라고 하지 방송이란 말 안 하죠. 지금의 방송은 전파나 영상을 내보내는 거. 그래서 TV 켜면 나오는 그런 게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어린 바익성이라고 하면서 제가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백성이라고 할 때 이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에 주목해서 내용을 보려고 해요. 주격조사 이 부분은 교과서에서도 잘 다루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국어에서는 주격조사를 이하고 가를 사용합니다. 현대국어에서는 이, 가 요걸 쓰죠.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가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근대국어로 가면서 생기는 거고요. 요 세 가지의 형태를 썼습니다. 그런데 기본형이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다 약간씩의 이제 변이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또 골치 아프게 사용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현대국어와 똑같은 주격조사를 쓰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면요. 현대국어에서도요. 윤정이라고 하면 이를 사용한 거고요. 수지라고 하면 수지이라고 하지 않죠. 수지가라고 하면서 이제 구별을 짓는데요. 윤정이라고 하는 이라는 주격조사를 쓸 때는 앞에 주어가 받침이 있는 경우고요.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를 쓰는 경우에는 앞에 주어가 받침이 없는 경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 이를 사용했습니다. 받침 뒤라고 해도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음이 뒤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당연히 받침이 있는 경우죠. 모음 다음에 자음이 오는 경우가 받침이 있는 경우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봤던 거 보면은 나라스말싸미라고 할 때 여기도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라고 하는 조사를 사용을 했던 거고요. 여기서도 뭐 어린 바익성이 백성이라고 할 때도 백성 여기서의 이응은 소리값이 있는 거잖아요. 즉 자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라고 하는 조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가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 받침이 없는 경우 즉 자음이 없는 경우니까 모음이겠죠. 모음이 나오는 경우 그 뒤에는 현대국어에서는 주격조사 가를 쓰는데요. 중세국어에서는 가 대신에 요 형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이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요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모음 중에서도 이를 제외한 이가 나온 게 아닌 경우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지금 수지라는 것을 예로 들었어요. 그럼 수지, 현대국어에서는 수지가 밥 먹었어 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중세국어에서는 받침이 없는 경우에 이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지 이렇게 돼야 돼요. 수지 하면서 길어져야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차라리 겹치니까 이거를 빼버리자라고 되는 거죠. 즉 이라고 하는 모음이 나오는 경우에는 아예 빼버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집합 표시로 아무것도 안 쓴 것처럼 된 거고요. 이를 제외한 다른 모음 뒤에서는 요 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이름이 건주예요. 뭐 건주라고 한다면 건주가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는
주격조사 이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쓸 때 표기는 좀 희한하지만 건주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우리 지금처럼 건주이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건주이 하고 구별 지어서 이게 주격조사니까 건주이 하면은 건주가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를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라고 하는 것을 아직 생각하지 못하던 시절인가 봐요. 그래서 이거의 좀 형태를 분리시켜서 표현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홀바이이셔도 라고 해서 뒤에 가서 이제 나올 부분에서 주격조사 이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뒤에 나올 거라서 미리 설명 안 해드릴 거고요. 요거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자, 뭐 증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공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가 아닌 다른 모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격조사 이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공죄라고 읽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자이 이런 식으로 읽었을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소리가 합쳐져서 공죄 뭐 이런 식으로 읽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를 제외한 모음 뒤에는 이가 나왔고요. 이 모음 뒤에는 이를 사용하게 되면 수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하잖아요. 다리, 우리 몸에 달려있는 그 다리라고 해도 다리가 아파 라고 할 때 다리 아파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아예 생략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빨을 의미하는 니라고 했을 때 뭐 니 아파 라고 하면 또 이상하니까 이 경우도 생략을 해준 걸 거고요. 네, 이해가 조금 안 가시면 한 번 더 여러분 스스로 이 표를 보고 생각을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영상 멈추고 잠깐 정리하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격조사를 지금은 이와 가를 구별해서 쓰는 자리에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와 이 가 대신에 요 형태들을 사용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어린 바익성이 니르고저, 니르다. 뜻은 이르고자 라고 되어 있죠. 현대국어에서 말하고자 라는 의미의 이르고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니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교과서, 창비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다른 데에선 다뤄지기도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어두음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니르고저라는 표기를 했던 거고 현대국어에서는 어두음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니르고자라고 안 하고 이르고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두움 제약은 뭐냐? 말의 첫머리에 오는 여기에 제약이 있다. 특정한 음은 오지 못해 라고 하는 게 어두움 제약이에요. 현대국어에서는 이 계열 모음 앞에 니은이 오지 못해요. 이게 탈락해 버리니까 이응으로 바뀌는 거죠. 어떤 게 예를 들 수 있냐면 니, 냐, 녀, 뇨, 뉴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노상방뇨 하면은 오줌 할 때 그 뇨가 말의 끝부분에 가면은 뇨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두에 나와. 예를 들어서 뭐 요로결석 같은 경우 제가 너무 다 고급진 예를 드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뭐 이렇게 오줌이 나오는 그 길에 결석이 생겼다 할 때 우리가 뇨로결석이라고 하나요? 이 경우에는 두에 니오 발음이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이 탈락하면서 이응으로 바뀌죠. 그래서 요로결석이라고 하죠. 발음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니, 냐, 녀, 뉴, 뉴 또는 여기 해당되는 게 또 리을도 해당이 돼요. 리, 리아, 리어, 류류 얘네도 발음하기 어렵거든요. 우리 뭐 어질 리앙자를 써서 리앙심 이런 리앙심도 없는 것 이렇게 얘기하나요? 여기서도 이 계열 모음 이야 여요유 그게 이 계열 모음인데 이 모음 앞에서 리을이 탈락되고 우리는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리앙심 막 이런 리얼정 이렇게 얘기하니까 발음이 좀 다소 어렵고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옛날 말하기 방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니, 니야, 니어, 니오, 뉴, 리, 리야, 리어, 류, 류 왜 그러면 어둠 제약이 생겼냐?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리앙심도 없는 것 요로결석이 생겼어. 요로결석 생겨서 아파 죽겠는데 발음도 요로결석이야 하고 얘기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어두움 제약은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건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바뀌게 돼요. 이것도 주격조사 여러 개 쓰니까 힘들어. 에이 이 가 이렇게 쓰는 거고요. 어두움 제약 같은 경우에도 니니아 니어 니오 니오 리 리아 리어 리오 류 아우 힘들어.
그러니까 다 편하게 이야, 여요, 유로 바꿔서 하자라고 하면서 어둠 제약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게 이 부분. 리르고죠. 뭐 하고죠. 이거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근대 국어 시기로 오면서 이런 어미 모음 같은 것들, 여기 이어 이런 것들, 이게 양성화 경향을 거치게 된대요. 이어라고 하는 건 여 이런 거 음성이죠. 근데 야는 양성이잖아요. 양성으로 바뀌게 되면서 하고 죠 이런 것들이 하고 자로 현대 국어에선 바뀌게 돼서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서요. 아까 주격조사 얘기하면서 잠깐 뒤에서 얘기할 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했던 게 요거거든요. 니르고저 홀바이셔도 라고 하는 부분 있죠. 홀바이. 이 부분에서 보면은 뜻 풀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뭐 하는 바가 있어도, 즉 여기서 주격조사 현대국어에서는 모음 뒤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를 썼어요. 그런데 이 중세국어에서는 지금 모음 뒤, 라고 했을 때 모음 뒤에서 쓸 수 있는 주격조사는 이나 아무것도 안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안 쓰는 거는 이 모음이 나왔을 때만 해당되는 거죠. 즉 탈락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홀바이 이셔도 라고 했을 때는 이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조금 아까 배웠으니까 주격조사 3개 중에 왜 이걸 선택하냐라고 묻는다면 이가 아닌 모음이 나왔기 때문에, 모음이 나왔기 때문에 라고 해도 충분한 이유가 안 되죠. 모음 중에서도 이가 아닌 모음이 나왔기 때문에 주격조사로 이걸 선택한 거예요. 만약에 이가 나오는 경우에는 주격조사 생략했죠. 그러니까 요거 참고해서 이제 알아주시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거슬렸던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홀빼이셔도라고 안 하고 자꾸 홀바이이셔도라고 얘기했죠. 그거는 홀바라고 하는 것에 주격조사 이가 있으니까 구별하려는 의지도 있었던 거지만 이 중세국어 시기에는 현대국어와 모음 체계가 조금 달랐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음 체계가 어떠냐면요. 현대국어는요. 이 에, 왜, 위, 이 모든 게 단모음에 속해요. 즉 입모양이 바뀌지 않고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모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대국어는 단모음이 10개예요. 10단모음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세국어 시기에는 지금 아레아도 포함이 돼요.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는 아레아는 빠져 있지만 아레아까지 포함해서 이, 어, 아, 우, 오, 아레아만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단모음이다 라고 해서 7단모음 체계를 이제 생각하고 이제 발음을 했고요. 나머지 지금 단모음이라고 보는 얘네들이 다 이중모음이었어요. 이중모음은 이 조음기간 발음을 할 때 한 번에 발음되지 않고 입모양이 변하거나 하는 거죠. 즉 이거는 에라고 발음하지 않고 아이, 어이, 오이, 우이 이런 식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홀바이이셔도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하 하고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요거 아까 앞부분에서 제일 처음에 제가 이거 어떻게 읽었었죠? 셔이종 어저이 이렇게 읽었죠. 이 경우 이 글자나 이 글자는 당연히 이렇게 결합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글자잖아요. 근데 이것도 셔이종 어저이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 거죠. 왜냐면 다 이중모음이라고 봤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상망측하게 읽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거 생각하고 뒤에를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참나이 저희 뿌드들 시러 펴디 모호탈 놈이 아니라. 저도 힘듭니다. 그쵸? 저는 현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성조를 살려봤지만 이상했어요. 어쨌든 이 뜻을 보면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하나하나 볼게요. 마참내 같은 경우에야 뭐 지금 거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단어니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제, 요걸 한번 볼게요. 제는 원래 기본적으의 이제 저들, 뭐 그들 하면서 이제 말하는 그 말이라면 여기에 관형격 조사 이가 속하진 거예요. 뜻을 보면 자기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라고 할 때 그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 앞에서 관형격 조사로 제가 의, 에,
시옷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어떤 형태가 있어 보여요? 요것도 있는 거죠. 요 사용은 이제 주격조사 사용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관형격 조사 이, 요게 저 더하기 이 했을 때 합쳐지는 거죠. 의미상은 현대국어에서는 저의, 자기의라고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표기는 마치 제처럼 표기가 됩니다. 저하고 관형격 조사 이. 그래서 이것도 저희 하고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로는 자기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를 다른 데도 적용을 해보면 너라는 말에 너희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도 표기할 수 있지만 뭐라고도 표기할 수 있냐면 너희라고도 표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현대국어랑 사실 되게 똑같죠. 현대국어에서도요. 너희라고도 하지만 내 것이라고 하면 이것도 관형어의 기능을 하거든요. 너희라고 하면서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했는데 나의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를 붙여도 되지만 이렇게 형태 바꿈이 이루어지면서 의미상으로는 나의인데 단어를 내라고 사용하기도 하죠. 즉 현대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 이를 사용하진 않지만요. 형태가 남아서 관형어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독특한 관형격 조사 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교과서에서 다루진 않아요. 헷갈릴까 봐 그러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부드들이라고 하는 부분. 현대국어에서는 뜻을 이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뜻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비읍 디귿을 써서 초성을 비읍 디귿을 썼죠. 이렇게 썼고요. 받침에 지금 디귿 있는 게 이어서 넘어가면서 부드들 이렇게 표기가 됐죠. 즉 앞에서 얘기했던 이어적기, 연철의 방식 하나 더 추가하자면 표음주의, 소리가 나는 대로 표음주의 표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떠올려 주실 수 있으면 앞 내용 차근차근 잘 이해하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건 뭐냐면요. 모음조화가 반영됐다는 지점이에요. 아까 모음조화 설명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앞에서 모음조화를 설명하면서 이미 모음조화 설명을 하고 표도 보여줬어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디서 설명했냐면 관형격 조사 설명을 할 때 모음조화에 따라서 음성모음일 때, 양성모음일 때 조사도 달리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관형격 조사뿐만 아니라 목적격 조사도 모음조화를 반영해서 쓴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뜻이라고 했을 때 뜻의 이 은은요. 음성모음이죠. 음성모음이기 때문에 알을 중에서 을을 선택합니다. 현대국어에서는 무조건 을과 를만 써요. 즉 모음조화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요. 현대국어에 있는 목적격 조사에 뭐가 추가되냐면 양성의 성격이 있는 목적격 조사 알, 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이 양성모음이면 목적격 조사는 알 또는 랄이 들어가고요. 음성모음인 경우는 을과 르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세 국어에서는 목적격 조사를 쓸 때 현대국어처럼 받침의 유무도 따지지만 현대국어도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뭐 수박을 먹었다. 받침이 있으면 을을 쓰고요. 가지를 먹었다. 받침이 없으면 르를 쓰면서 받침 여부에 따라서 현대국어 구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세국어도 받침의 여부에 따라서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구별도 하지만 여기 더하기 모음조화까지 고려하는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모음조화를 찾아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시는 거고요. 여기 하나 더 요상한 말 있었잖아요. 요거 부드들 이런 식으로 비읍 디귿이 초성에 동시에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값을 치르다 할 때 이런 것처럼 비읍 시옷 요것처럼 두 개의 이상의 자음이 종성에 들어가는 건 현대국어에도 있어요. 그런데 두 개의 다른 자음이 초성에 들어가는 건 지금 현대국어에는 없죠. 그런데 예전엔 있었어요. 단어의 첫 머리에, 끝이 아니에요. 처음 머리에 여러 개의 자음,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어두에, 말의 첫머리에 자음이 한 개가 아니라 자음이 무리로, 무리 군자를 써서 무리로 온다. 이게 가능했다 라고 해서 어두자음군이 올 수 있었다 라고도 봐요. 즉 요거는 어두자음군이 사용됐던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현대국어에는 어두자음군이 있어요? 없죠. 어두자음군이 현대국어에는 소실되면서 뭐로 바뀌냐면 된 소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늦 하던 걸 지금은 뜻 이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사실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비읍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비읍 소리랑 디귿을 동시에 무듯 하면은 듣 하고 하는 것보다 무듯 하면 뒤에가 조금 더 세게 발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자음군이 된 소리로 바뀌었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냥 예전에는 비읍 디귿이라고 쓰고 이게 된 소리 표기라서 그냥 뜻이라고 읽지 않았을까요? 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요. 이 비읍은 비읍 디귿, 뭐 비읍 기역, 비읍 시옷 이런 식의 초성에 나오는 이런 글자들을 뭐 예를 들면 뚜꾸수 이렇게 읽지 않고 무두, 무구, 무수 이런 식으로 읽었다고 즉 비읍 소리를 다 냈다고 지금은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예전에 쌀을 뭐라고 썼냐면 우리 먹는 쌀 이렇게 무쌀 이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이것에 만약에 비읍이 된 소리 기호일 뿐 소리가 독자적으로 나지 않았다. 쌀이라고 소리가 났다. 라고 하면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지금도 조라는 게 있고 이게 쌀과 합쳐지면 현대국어에서도 조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좁쌀이라고 하거든요. 이 비읍 어디서 나왔지? 라고 볼 때 예전에 이 비읍을 발음했나 보다. 예전엔 좁쌀 하고 얘기하니까 지금 비읍의 형태가 남았나 봐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자음군은 실제 소리가 났다 라고 봅니다. 어쨌든 현대국어에서는 단어의 첫머리에 여러 자음이 올 수 없죠. 그래서 그냥 이런 표기들 다 사라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선생님 또 질문해요. 이것 봐요. 지금 뜻이라고 하면은 디귿디귿이잖아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쌍디귿은 하나의 자음이라고 봐요. 뜨라고 하는 소리, 드드 이렇게 소리 내지 않잖아요. 이건 하나의 자음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참고해서 하나 봐주실 게 교과서에서 이제 각자병서랑 합용병서를 다루고 있으면서 무슨 설명을 하냐면요. 중세 국어에서는 된 소리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다만 주로 시옷계 합용병서로 표기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아직 본격적 된 소리가 아니다. 라고 보는 거겠죠. 무듯 이런 건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나중에 중세국어 표기가 이렇게 옮겨가요. 비읍 디귿하고 뜻을 썼던 것을 그 다음에 시옷 디귿으로 옮겨가거든요. 이런 것으로 보아. 그럼 나중에는 우리 지금 쓰는 뜻이라고 바뀌잖아요. 이것으로 보아 시옷이 나와 있는 글자들 같은 경우에는 된 소리 표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럼 시옷계 합용병서 어쩌고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합용병서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 다 배웠을 건데 그냥 한 번만 더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각자병서는 같은 자음, 똑같은 자음을 나란히 놓는 거고요. 합용병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음을 나란히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병서에는 끄뜨뿌스쯔에 예전에 쌍히읗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중세국어 때 포함이 됐다면 이 중세국어의 합용병서 같은 경우에는 요거 시옷 기역, 시옷 디귿, 시옷 비읍, 비읍 디귿, 비읍 지읒, 비읍 시옷 기역, 비읍 시옷 디귿처럼 여러 개 다른 자음이 나란히 붙어서 쓰는 경우 이건 이제 합용병서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렇게 본다면 이 끄뜨뿌쯔스 얘네들은 어두자음군일까요? 아닐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소리가 하나로 난다. 그러니까 어두에 여러 가지 음이 동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하나의 자음으로 봐요. 그래서 얘네는 어두자음군 아니고 하나의 자음으로서 하나의 소리가 나는 애들이고요. 어두자음군에 해당하는 이 아래 애들은 여러 개의 자음이 나온 거다. 어두자음군 자체가 여러 개의 자음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소리도 여러 개였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만약에
시옷이 이제 시옷기 합용병서로 된 소리를 표기했다고는 하지만 초기엔 당연히 다 따로 소리가 났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스구 이렇게 얘기해보자. 이렇게 본다면 구하고 꾸 이 세 개의 소리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꾸, 구, 스구, 스구, 스구라고 할 때 이 기억은 아마 이 기억보단 소리가 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구 소리 나는 거랑 스구 하면 이 소리의 영향으로 소리가 조금 더 세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자연스럽게 두 개가 연달아 발음되면서 된 소리로 발음되고 나중에는 진짜 쌍기역, 쌍디귿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을 거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죠. 어쨌든 각자 병서, 합용병서 살펴봤고 합용병서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어두자음군과 거의 같은 거다. 어두자음군은 어두에 여러 개의 소리가 나는 거고요. 합용병서는 이제 다른 자음을 나란히 붙여서 쓰는 건데 사실 합용의 원리는 이런 것도 다 합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오하고 아가 합쳐졌으니까 합쳐진 거죠. 다른 모음이 합쳐진 거죠. 근데 이건 병서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합용이라는 건 서로 다른 걸 여러 개 두는 거고요. 그 중에서 자음을 나란히 놨을 땐 어두자음군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용을 받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라고 해서 자기의 뜻을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한자를 잘 모르는 백성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전달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펴디라고 하는 게 한글로는 펴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뜻이 뭐 표기도 거의 비슷하니까 뭐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는 없을 텐데요. 여기서 하나 알아주면 좋을 만한 어떤 문법 현상을 보자면요. 현대국어에서는 국의 음화가 있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의 음화는 이것도 간단히만 할게요. 예전에 배웠을 테니까. 디귿, 티읕, 쌍디귿 같은 뒤에 이 계열의 모음, 이, 야, 여, 요, 유 다 됩니다. 이런 게 나오면 지읒, 치읒, 쌍지읒으로 바뀌는 현상이 국의 음화죠. 그렇기 때문에 해돋이 같은 경우에도 해가 돋다라는 의미로 현대국어에서도 디귿 받침을 써요. 그러면 연달아 그냥 발음한다라고 생각하면 해돋이라고 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해돋이라고 안 해요. 디귿에 지금 이 모음이 따라왔잖아요. 디귿에 지금 이가 같이 따라왔죠. 국의 음화 조건에 충족합니다. 이 경우는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해돋이라고 발음해요. 우리 지금은 해돋이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밭이라고 하는 티읕 받침에 이가 따라왔어요. 이 경우는 우리가 밭이라고 하지 않고 밭이라고 해서 티읕이 치읒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걸 국의 음화라고 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국의 음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야 책 펴디마 이렇게 혀짧은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국의 음화가 생겼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가 펴디마 하지 않아도 돼요. 펴디마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 발음하려고 해도 귀에 거슬리는 걸 떠나서 입에서 발음하기도 펴지마보다는 불편합니다. 모든 음운 현상 같은 경우는요. 발음이 편하게 되는 방향으로 대부분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펴디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지금은 국의 음화 현상을 거치면서 펴지로 바뀌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라고 얘기할 때 놈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도 놈이라고 하는 말에 이가 합쳐진 거죠. 그럼 이 경우 현대국어에서 그냥 놈이라고 쓰게 되겠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이 앞에 있는 받침 미음이 뒤로 넘어가게 되죠. 우리 이거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어적기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연달아 적는다 해서 연철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소리 나는 대로 적기 때문에 표음주의 표기라고도 합니다. 근데 현대국어의 경우는 이어 적지 않죠? 끊어서 적죠? 그래서 이걸 나누어 끊어 적는다 해서 분철이라고도 하고요. 의미를 살려서 적는다. 표의주의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그냥 놈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이게 놈에서 연결된 건지 아니면 다른 뭔가 이름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고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국어에서는 형태소의 각각의 생김새를 다 밝혀서 놈이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의미의 변화 차원에서 아까 이미 얘기했던 건데요. 놈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그냥 보통의 남자 또는 보통의 사람 전반을 통칭할 때 쓰던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남자를 낮추어서 이르는 말로 범위가 축소가 되었죠. 그래서 의미의 축소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못할 놈이 하니라 할 때 하니라 부분. 하니라라고 하는 부분 의미로는 많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 중세국어 문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전 소설이나 고전 시가를 공부할 때도 구별해서 이해하면 좋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교과서에서는 지금 다루고 있지 않지만 참고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래아가 찍혀져 있는 하다와 그렇지 않고 지금 현대국어의 표기와 동일한 이 하다는 의미가 달랐어요. 아자 모음을 사용한 하다는요. 현대국어에서는 이제 많다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못할 놈이 하니라 하면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해석이 됐었죠. 그러니까 많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공부하다, 식사하다 이런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하다라고 하는 그 하다는 예전에는 아래아가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게 다 변별할 수 있는, 의미를 변별할 수 있는 자질이 되기도 하고요. 소리도 달랐던 거죠. 하다, 허다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아래아가 오하고 아 중간쯤 발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다른 단어로 인식하고 옛사람들은 사용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아가 찍혀 있던 게 지금 뭐뭐 하다라고 쓰이게 되죠. 그래서 이걸 구별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는 백성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님이 내 일할 위하야 어엿비너겨 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 백성들이 의사소통 안 되는 것을 어엿비가 가엾게라는 뜻이에요. 현대랑 좀 의미가 다르죠. 가엾게 너기다, 생각하다, 생각하여. 지금도 뭐뭐라고 여기다,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했대요. 여기에 깔려있는 정신은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정신이 깔려있죠. 그러면 여기에 또 문법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볼게요. 네 라고 얘기했지만 뜻은 지금 내가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내가라고 되어 있는데 나에다가 이가 합쳐진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주격조사 들어간 형태로 해놨으니까. 그럼 이 네라고 하는 것은 주격조사 이가 합쳐진 거예요. 나라고 하는 형태의 주격조사 이. 그럼 주격조사 이가 나오는 환경은 뭐예요? 자음 뒤에 나왔었나요? 모음 뒤였죠. 모음 중에서도 이 모음 아닌 것. 이가 아닌 모음. 아까 홀바이셔도 그거하고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가 아닌 모음 뒤이기 때문에 주격조사 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 일할 위하여 어엿비너겨라고 하죠. 어엿비가 지금은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막 왕이 중전에게 뭐 중전 너무 어여쁘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예쁠 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즘엔 사극도 당연히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현대국어 방식으로 얘기하지만 예전에 어여비가 가진 뜻은 불쌍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의사소통 안 되고 제대로 표현 못하는 백성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련하게 또는 불쌍하게 여겨서 한글을 창제했다라고 하면서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잘 보여줬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새로 28짤알 맹가노니 라고 얘기하죠. 여기도 지금 여드릅 음성 일일 비읍 다 읽어줬어요. 어쨌든 28자의 한글 창제하게 된 배경을 지금 이제 밝혀줬던 부분이고요. 어디서 빌려오거나 하는 거 아니고 스스로 다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의 훈민정음의 창조정신이 보이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거의 비슷해요. 새로, 스물 할 때 조금 다른 게 스물이라고 했던 게 현대국어에서는 스물이 됐죠. 이게 어떤 걸까?
비슷한 사례가 뭐냐면요. 중세국어에서는 물, 불, 풀이라고 하던 게 현대국어에서는 전부 다 물, 불, 풀이라고 해서 으라고 하는 모음이 전부 다 우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라는 모음은 어떤 모음이냐면요. 원순 모음이에요. 으는 원순 모음이 아니라 평순이죠. 입이 평평하게 입술이 벌어지는 거. 원순 모음이 아닌 모음이 원순 모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대로 오게 되면서 원순 모음화가 생긴 거예요. 중세국어에는 없었던 원순 모음화가 생겼죠. 이런 게 생기는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예로 들어드린 글자가 물, 불, 풀이거든요. 물, 불, 풀은 미음, 비읍, 피읍 전부 다 뭐게요? 순음이죠. 여기도 지금 나오죠. 순음이라고. 순음은 뭐예요? 입술 소리죠. 미음이라는 생김새 자체가 입술의 생김새를 모방해서 미음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잖아요. 즉 입술 소리예요. 그러면 무 할 때 입술 소리인데 여기서 모음이 전부 다 으가 나왔죠. 평순이라고 했죠. 입술을 얇게 이렇게 펴는 거예요. 납작하게. 여러분들이 으 소리를 내려면 으 하면서 양쪽으로 입술이 당겨지거든요. 그러면 무 할 때 무, 무, 푸 입술 안 붙이면 낼 수가 없는 소리예요. 입술이 자꾸 입을 자꾸 그리는데 입술이 여기서 붙었다가 무 하는 순간 옆으로 벌어져야 되니까 입술을 많이 움직여야 돼서 귀찮죠. 그런데 만약에 순음으로 바뀌어서 물, 불, 풀이라고 하면 우라고 하는 순음은 입을 이렇게 오므려요. 이렇게 무 해보세요. 우 하면 입술이 오므라들죠. 그러면 순음을 발음하면서 미음, 비읍, 피읍 소리가 이쪽에서 날 텐데 여기에서 입을 크게 안 움직이고 그대로 무 하고 내밀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 하고 소리 내보고 무 하고 해보면은 달라요. 입이 더 이 소리를 내면 입이 더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를 발음할 때도 덜 힘든 방향으로 바뀌다 보니 원순 모음화가 지금은 진행이 된 거고요. 예전에는 더 입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28자랄 만가노니라고 해서 28자 만드는 걸 얘기하죠. 28자에는 초성 17자, 중성 11자가 있는데요. 요건 그냥 이런 글자 만들었구나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28자 랄 할 때 이 랄에 한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목적격 조사에도 모음조화 반영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것은 알과 을 중에서 구별해서 우리가 내용 보는 게 나왔었다면 이번엔 랄과 르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짜라고 해서 지금 모음 뒤이기 때문에 를 써야 되는 현대국어에서는 를 써야 되는 환경에서 지금 랄이나 를 중에 이제 뭘 쓸지를 고르는 거죠. 여기에서는 랄과 를 중에서는 라를 골라서 사용을 했어요. 그럼 짜에 있는 이 아레야가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같은 양성 모음을 사용한 랄 이걸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 사람마다 하여 수빈이겨 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 여기까지는 이제 의미가 똑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여금, 뭐뭐 하게 하여, 하이여 여기 쌍이응을 쓰면서 이제 누구에게 뭐뭐 하게 하다라는 사동의 의미를 주는 건데 여기서는 좀 자세히 써놓진 않았어요. 그냥 참고해서 알아주시고요. 그냥 저는 이 부분은 교과서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만 적어 놓았습니다. 수비니겨 이 부분은 이제 쉽게 익혀서 라는 뜻이에요. 니키다. 여기도 이제 초성의 2계열 모음 앞에 니은 소리가 앞에 오는 것을 이제 하지 않게 되는 그런 표현을 쓴 거죠. 지금 어두움 제약에 따라서 그 부분은 따로 적진 않았고요. 수비니겨 이 부분은 이 순경은 비읍이라고 하는 자음이 현대국어에서는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서 수이가 됐다가 나중에 쉬 그래서 쉽다라고 할 때 쉬라고 하는 형태가 됐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쉽다 뭐 이런 거에서는 비읍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요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어를 이렇게 활용해서 사용을 할 때 어떤 경우는 비읍이 나타났다가 어떤 경우는 사라졌다가 하는 것이 이렇게 예전에 어떤 형태가 남아있어서 그렇구나. 요 정도 아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순경은 비읍,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소실문자 순경은 비읍이 사용됐구나 라고 보시는 거죠. 순경은 비읍은 지금으로 굳이 따지자면 영어의 V 발음이랑 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입술 가벼운 소리 비읍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가볍게 울리듯이 나는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비라고 하면 이 비읍이 첫 소리로 나면서 약간 강하게 나는데 수비 이게 원래는 쉽다 이렇게 쉽다의 어떤 기본형이 비읍 받침이라고 봤을 때 여기 이가 합쳐진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수비라고 될 때 비읍 소리가 비 하고 발음할 때보단 조금 더 부드럽게 울리듯이 나기 때문에 그 미묘한 소리의 차이를 구별하면서 순경은 비읍 표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소실문자에 대해서 얘기가 돼 있는 건데요. 교과서에서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반치음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반치음 표기도 예전에 있었는데 현재는 소실됐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처점 이거 처음으로 지금은 변했죠. 이게 소실되면서 그리고 마잘 이런 것도 마을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반치음이 소실되고 없어지면서 지금의 마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잘 이것은 요 발음 Z 발음이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반치음은 순경은 비읍보다 오래 존재했지만 중세국어 시기에 거의 사라지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건 앞부분에서도 좀 설명해줬던 내용인데 교과서에 있어서 한 번 더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치음이나 순경은 비읍이나 다 사라진 문자이긴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반치음은 조금 더 오래 존재했다. 뭐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 마저 볼게요. 날로 부수머이 변안키 하고저 할 꼬입니다. 사람이니다 라 뭐 이렇게 읽게 되겠죠. 그러니까 날로 쓰는 데 있어서 날로 씀에 있어서 변안키 편하게 하고자 아까 모음 어미가 양성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부분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로 되던 게 양성으로 바뀌었죠. 할 따름이니라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백성들이 잘 쓸 수 있게 편하게 쉽게 쓸 수 있게 이 한글을 창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한자 빌려다 썼었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쉽게 일상생활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었죠.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더 사용하기 좋게 바뀐 거니까 이거는 훈민정음의 실용정신, 창제정신 중에 실용정신이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로 무수메이, 무수머이, 정확하는 무수머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비읍 시옷 같은 경우가 어두자음군이죠.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 써놨습니다. 단어의 첫머리에 여러 개의 자음이 동시에 지금 비읍 시옷이 동시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게 여기도 역시나 모음조화가 반영됐다는 거예요. 앞에서 모음조화를 제가 관형격 조사 같은 경우에도 모음조화 반영한 거 그리고 목적격 조사도 이렇게 요게 반영되는 거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명사형 어미의 경우도 모음조화를 반영했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대국어에서는요, 글씨를 씀이라고 해서 쓰다 라는 말이 있으면 글씨를 쓰다가 기본형이죠. 받침이 없을 때는 미음을 사용해서 씀이라고 명사형 어미를 만들어요. 또는 밥을 먹다 라고 해서 여기는 지금 자음 받침이 있죠.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먹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명사형을 만들거든요. 즉 현대국어에서는요. 음이나 미음을 사용해서는 표현을 하지만 여기에는 모음조화는 반영되지 않아요. 받침의 유무만 고려가 되는 거죠. 근데 중세국어의 경우는요. 이 명사형 어미에도 모음조화가 반영되어서 옴이나 움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옴,
오랑 우가 각각 이게 양성, 이게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성, 앞에 있는 단어가 양성 모음을 사용해서 끝났을 때는 명사형 어미로 같은 양성 계열인 옴을 사용하는 거고요. 음성으로 끝이 났을 때는 음성 모음이 포함이 된 요게 명사형 어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무수머이라는 글자 기본형은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쓰다 라고 해서 이 형태를 갖고 있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무스 라고 하는 형태예요. 쑤다라고 쓰진 않았어요. 무스다 이렇게 해서 기본형은 이렇게 했던 건데 자체가 음성 모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 계열의 명사형 어미를 사용하면 옴을 쓸까요? um을 쓸까요? um이겠죠. 그러면 이걸 연달아 발음하면 쓰다라고 했을 때 무스 여기에 명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를 썼고요. 여기에 L을 붙인 거예요. 그걸 연달아서 발음한다라고 할 때 합쳐주면 일단은 무숨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애가 합쳐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연결해서 표현했었잖아요. 앞에 있는 받침이 뒤로 넘어가는 거 그걸 바로 연철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이거는 이어적기이고 소리 나는 대로 썼으니까 표음주의 표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요. 조금 전에 같이 얘기했지만 현대국어는 명사형 어미 음이나 미음을 사용하고 모음 조화는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현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날마다 먹음에 라고 하면 앞에가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음이라고 하는 명사형 어미를 쓰는 거고요. 날로 쓰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다 썼던 걸 여기에 지금 분리해서 쓰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받침이 있는지 받침 유무에 따라서 그래서 앞에가 자음으로 끝나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해서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어서 보면요. 날로 무수머이 편안키라고 얘기해요. 편안키 이게 나왔죠. 지금은 우리가 편안하게 라고 표현하는 부분 또는 편하게, 편안하게 그거죠. 이랬을 때 뭐뭐하게 하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연결어미로 보조적 연결어미로 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중세국어에서는 약간 비슷하죠. 그이, 편한 그이. 그럼 여기서는 뭐 편안하게 히읗 형태랑 합쳐졌으니까 편한 그이라고 이제 써놨겠죠. 그래서 지금도 발음할 때는 우리가 뭐 편안케 하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괴로 통일됐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타라미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제가 지금 의식적으로 시옷과 디귿을 연달아 소리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힘들게 발음을 하기는 했는데 예전엔 힘든 발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아까 각자병서, 합용병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는 각자병서인 끄뜨뿌쯔스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시옷으로 시작하는 합용병서로 된소리를 이제 표기하기 시작했다 또는 된소리가 발달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국어 문법을 연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자료들을 놓고 서로 설왕설래하면서 이제 토의를 하면서 이럴 거야 라고 이제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교과서, 창비교과서 관점에서는 이전 시기에 나타나지 않던 된소리가 발달했고 합용병서로 표기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를 따라민이라 하고 읽었을 거라고 보는 관점이 교과서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합용병서를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는 이것도 일단은 다 구별해서 발음했다. 어쨌든 어두자음군이잖아요. 어두에 2개 이상의 자음이 나왔으니까 스타라민이라 라고 발음하는 거죠. 스다 하면서 이제 발음하니까 아무래도 뒤에 게 된 소리처럼 들리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된 소리로 갔다. 그래서 스타라민이라 하면 따람 이렇게 쓰던 게 나중에는 이렇게 된 소리로 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된 소리 발달과 관련한 합용병서 봤고요. 또 하나 더 살펴볼 것은 기본형이 여기서는 지금도 우리 뭐뭐할 따름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뭐뭐할 따람 이게 기본형일 텐데 여기에
이니라. 이게 이제 합쳐졌다 라고 보는 거겠죠. 이렇게 봤을 때 이 글자 이니라 현대국어에서는 뭐뭐 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즉 어떤 문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단어 뒤에 이 조사만 붙이면 그게 문장이 돼요. 서술어가 돼요. 이런 걸 서술격 조사라고 하죠. 서술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다 라고 해서 그 측면에서 보면은 현대 국어에서는 서술격 조사로 이다를 사용해요. 이렇게 이다 또는 다. 왜냐면 지금 수지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수지다라고 해서 다만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국어에서는 이다나 다를 이제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는 것을 이 중세 국어 시기에는 이라, 라 이런 걸 사용한대요. 요거와 비슷한 형태 우리 아까 봤었죠. 주격조사 설명할 때 지금 이 라만 다 제외하면 주격조사 설명하던 그거하고 똑같아요. 조건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체언의 끝소리 종류에 따라 다른데 아까도 주격조사 이 요걸 쓰는 환경은 자음 뒤였죠. 그러니까 자음 뒤에서는 이라 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요건 현대국어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다 라고 할 때나 따름이다 라고 하면 똑같이 이 다를 사용합니다. 현대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 똑같이 보자면 이를 제외한 모음 뒤에는 요 이라를 사용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서술격 조사로. 그리고 이 모음 뒤에는 생략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술격 조사도 구별이 된대요. 근데 요거는 주격 조사에 비해서 현대 국어의 서술격 조사랑 좀 닮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현대 국어에서는 서술격 조사가 이다가 기본형이지만 이렇게 이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 안 쓰고 예를 들면은 지금 부채다 라는 경우는 이를 제외한 모음이잖아요. 그럼 그 뒤에 이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다만 사용해도 돼요. 부채다, 부채이다 다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내 이름은 수지다 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 모음이에요. 그럼 이 모음 뒤에 수지이다 라고 해서 이다를 다 밝혀줘도 되지만 수지다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기는 하죠. 그럼 이 경우는 이게 생략이 된 거죠. 그럼 주격 조사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서술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중세 국어적인 그런 방식이 조금 적용되는 면도 있구나. 이렇게 다만 쓰면서 생략되는 경우가 있네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술격 조사도 한번 봤고요. 여기서는 이미 우리 계속 봤던 거 이어적기, 연철 표기, 표음 주기 표기가 계속 보이죠. 따람, 인이라 라고 할 때 이 앞에 있는 미음 받침이 뒤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미음이 뒤로 가 있죠. 그래서 따람이니라 라고 하면은 이어적기 했고 연철 표기했고 표음 주의 표기했구나.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종어제 훈민정음 내용을 꼼꼼히 보는 건 다 봤고요. 여기에 교과서에서 보면 소학원해랑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합쳐놓고 의문과 표기, 문법, 어휘 이런 걸 구별해서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시라고 표로 작성했고요. 여기엔 새로운 내용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은 안 할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보다가 이거 뭐였더라? 라고 하면 헷갈려. 이런 예를 보면서 왜 모음 조화가 규칙적으로 적용됐다는지 설명이 안 돼.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쭉 한번 훑어보시면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만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어휘를 쭉 설명하면서 이 창비 교과서에서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랑 소학원해를 가지고 어휘를 설명했는데요. 교과서 내용을 보면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소학원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른 예시로 어휘를 좀 설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표에 구성하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설명하는데 넣을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 따로 뺐습니다. 교과서 수록 부분이니까 참고로만 좀 알아주세요. 중세 국어에는 훗날 한자 차용어로 대체되어 사라져버린 고유어가 상당히 많았다. 우리의 고유의 말인데 한자 문화권 속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걸 대신할 수 있는 한자로 그냥 써버리면서 이게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한자 차용어, 한자를 빌린 거예요. 예를 들면 가람, 온, 왜 이건 다 고유어거든요. 근데 가람은 원래 강을 의미하는 거고 오는 백, 왜는 산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왜 갔어? 라고 하는 친구 없죠. 다 산에 다녀왔어 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강바람이 차가워 라고 하는 거예요. 가람바람이 차가워 하면서 가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100개만 줘 할 때 온 개 줘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유어들은 지금 다 많이 대체되었죠. 한자어로. 그래서 그 사례를 얘기해 주는 거라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종어제 훈민정음 전체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아리까리하게 알듯 말듯해 라고 하지만 혼자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연습을 하다가 막히면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서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여러분 복습하지 않으면 이건 진짜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해하면서 암기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3, 암기까지 동시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3 수능 때까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제대로 이해해서 중간중간 한 번씩 모의고사 나올 때마다 조금씩 미리 공부해 주거나 하면 고3 때까지 기억 잘 날 겁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복습 꼭 해주세요.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